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암 유전학, 발병부터 치료까지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책 내용을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암이라는 병이 왜 그 유전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건지,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해가 치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암의 그 유전적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당신의 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그 암을 유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생각에는 부모님께 물려받는 그런 유전병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암이 유전 질환이라는 말은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한테 물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DNA에 후천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 이걸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쌓여서 생긴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태어날 땐 괜찮았는데 살면서 세포 DNA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자연스럽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담배 연기나 방사선 같은 그런 발암 물질 때문에 DNA가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돌연변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특히 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언제 죽을지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자꾸 쌓이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그냥 마구 드러나는데 바로 이게 암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정해도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 자체를 높이는 특정 유전자 변이, 이걸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족성 암이고 전체 암 중에선 일부지만 특정 암이 좀 가족 내에 여러 명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암의 원인이 이 DNA 변이라는 생각이 비교적 최근에야 좀 받아들여졌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럼 그전에는 암을 어떻게 설명했었나요? 이야, 정말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죠. 아주 옛말에는 그냥 몸 안에 생긴 정체 모를 덩어리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19세기에 현미경이 나오면서 이게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모인 거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원인은 계속 몰랐던 거죠. 20세기 초만 해도 암세포가 산소를 좀 이상하게 써서 생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오토 바르부르크라고. 심지어는 모든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전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바이러스 전염설까지요? 지금 생각하면 좀, 네. 그럼 이게 DNA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인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굴뚝 청소부들한테 특정 암이 유난히 많이 생긴다는 그런 관찰 결과도 있었고 X선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배 연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학 물질이 DNA 돌연변이를 직접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에임스 테스트라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197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특정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게 동물한테 암을 일으키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들이 원래 동물의 정상 유전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바꾼다? 네, 이게 바로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즉 종양 유전자, 온코진을 처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암의 유전적 기반이 아주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죠? 와, 정말 극적인 발견이었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바이러스가 모든 암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암 유전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준 셈이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동시에 특정 암이 유난히 잘 생기는 그런 집안들, 가게들을 연구하면서 반대로 암 발생을 막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암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이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단일 클론 기원, 그리고 다단계 발생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암은 정말 딱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돼요. 이 세포의 암 발생을 이끄는 첫 번째 운전자 돌연변이가 딱 생기면 이 세포가 주변 다른 세포들보다 약간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약간의 이점을 얻는 거죠. 그럼 이 세포가 분열해서 늘어나겠죠? 클론 확장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 세포들 중에 또 일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운전자 돌연변이가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한 능력을 갖게 되고 더 공격적인 암세포 집단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약간 다윈의 진화론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기들끼리 생존, 경쟁하고 진화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일종의 세포 수중의 진화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역학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암이 많아지니까 암이 생기자면 3번 정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대규모로 암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흔한 고형암들이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의 핵심적인 운전자, 유전자, 돌연변이만 있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 정말 3번 정도요? 네, 양성 종양은 한두 개, 악성암은 3개 이상,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나 소아암은 또 조금 발라서 한두 개 정도, 대략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수십 년씩이나 걸릴 수도 있다고요? 돌연변이 3번이면 금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각 운전자 돌연변이가 주는 성장 이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세포가 태어나는 비율이랑 죽는 비율의 균형이 깨지긴 하는데 그 차이가 1% 미만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조금씩 변하는 거군요. 네, 게다가 돌연변이 자체가 원래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하나가 이 여러 단계의 돌연변이를 다 거쳐서 눈에 보일 만큼 큰 암덩어리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장암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상 상피세포에서 시작해서 용종, 그러니까 선종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각 단계마다 APC, KRAS, TP53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관찰됩니다. 아, 그렇군요. 과정이 정말 기네요. 자, 그럼 이제 암 발생의 해시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역할이랑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둘을 이해하는 게 암 유전학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울 텐데요. 종양 유전자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 페달이요? 네. 정상세포에서는 필요할 때만 딱 밟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유전자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이걸 기능 획득,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세포는 유전자를 부모님한테서 하나씩 받아서 총 2개를 가지잖아요. 근데 종양 유전자는 이 둘 중에 딱 하나만 고장나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가속 페달 하나만 고장나도 차가 막 나갈 수 있듯이. 그럼 종양 억제 유전자는 반대겠네요? 맞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 진은 이름 그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막고 DNA에 손상이 생기면 그걸 고치고 만약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세포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암이 생기려면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2개가 모두 다 기능을 잃어야 합니다. 기능 소실비죠. 이걸 이제 투힛 하이퍼세스 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종양 유전자는 한 번의 히트, 그러니까 하나만 고장나도 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2번의 히트, 즉 2개가 다 망가져야 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암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암 위험을 물려받는 경우 그게 대부분 이 종양 억제 유전자에 고장난 사본 하나를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히트를 갖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나머지 멀쩡한 유전자 하나에 2번째 히트, 즉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릴 때 그리고 더 쉽게 암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어떤 종양 억제 유전자들은 DNA를 고치는 복구 시스템 자체에 관여를 해요. 이런 유전자가 고장나 버리면 다른 모든 유전자들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 자체가 막 올라가 버려요. 와, 이걸 돌연변이 유발 표현형, 뮤테이터 히노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랄까 브레이크만 고장난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양 유전자의 가속 페달은 어떤 방식으로 고장이 나서 계속 밟히게 되는 걸까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점돌연변이에요. 말 그대로 DNA 염기 서열에서 딱 한 글자만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K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종양 유전자가 있는데요. 특정 위치, 딱 정해진 위치예요. 12번, 13번, 61번 코돈이라는 곳에 점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K라스 단백질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해서 세포를 끊임없이 성장시킵니다. 특정 위치에 잘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핫스팟이라고 부르죠. 췌장암의 95% 이상, 대장암의 한 40%에서 이 KRAS 돌연변이가 발견될 정도로 아주 흔하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DNA 증폭, DNA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건 특정 종양 유전자가 포함된 DNA 영역 전체가 여러 개로 복제되는 현상이에요. 유전자 개수가 늘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전자 수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성장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유방암에서 HER2 유전자 증폭이 아주 유명한 예고요. 이게 또 특정 표적 치료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색체 재배열, 크로모조멀 리어레인지먼트, 그중에서도 특히 전위, 트랜슬로케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염색체 일부가 뚝 부러져서 전혀 엉뚱한 다른 염색체에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염색체가 섞이는 거네요? 네, 가장 유명한 예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발견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인데요. 9번 염색체에 있는 ABL이란 유전자 일부하고 22번 염색체에 있는 BCR이란 유전자 일부가 합쳐져서 BCR-ABL이라는 아주 이상한 융합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게 백혈병 세포를 계속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주범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BCR-ABL 융합 단백질만 딱 표적으로 하는 약물, 바로 이메티닙, 글리백이 개발되면서 CML 치료에 거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 항암 치료 시대의 문을 열었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암의 원인이 되는 그 특정 유전자 변이만 딱 찾아서 그것만 공격하는 약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럼 반대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고장나는 걸까요? 아까 2번의 히트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망가뜨리는 방식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종양 유전자처럼 점돌연변이나 작은 삽입 삭제로 단백질 기능을 그냥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이건 유전자 전체 영역에 걸쳐서 아무데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핫스팟이 딱히 없죠. 아니면 아예 유전자 전체 혹은 그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영역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큰 결실, 라지 딜리션도 아주 흔합니다. 통째로 없어진다고요? 네, 여기서 이형접합성 소실, 로스 오브 헤레로자이거서디, LOH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보통 부모에게서 염색체를 하나씩 받잖아요. 근데 만약 한쪽 염색체에 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이미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 히트죠. 나머지 정상 염색체까지 통째로 사라져버리면 이게 두 번째 히트가 되는 거죠.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2번의 히트가 완성되는군요. 그렇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침묵, 에피제네틱 사일런싱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특이해요.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멀쩡해요. 변이가 없어요. 네, 서열은 멀쩡한데? 그런데 DNA에 메틸기 같은 화학적 꼬리표가 비정상적으로 잔뜩 달라붙거나 염색질 구조 자체가 변형돼서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그냥 잠가버리는 거예요. 유전자는 거기 있는데 스위치가 꽂아버린 셈이죠. 이것도 기명을 잃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전 중 하나입니다. 와, DNA 소열 변화 없이도 유전자 기능이 꺼질 수 있다니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많은 암, 특히 고형암에서는 염색체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 고형암 세포들을 보면 염색체 수가 정상이 아니거나 이걸 이수성, 애뉴플로이드라고 해요. 염색체 구조가 막 뒤죽박죽 엉망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바로 염색체 불안정성, 크로모조멀 인스타빌리티, CIN 때문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딸 세포들에게 정확하게 나눠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게놈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P53 같은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런 염색체 불안정성이 훨씬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오류가 계속 쌓이겠네요? 그렇죠. 더 심한 경우에는 염색체 일부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가 무작위로 다시 막 재조립되는 염색체 파쇄, 크로모스립시스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한 번에 여러 유전자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어우, 정말 복잡하고 무섭네요. 자, 그럼 이제
가족성 암 증후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부모로부터 암 위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특정 종양 억제 유전자의 고장난 버전 하나를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히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나머지 정상 유전자의 우연히 두 번째 히트, 즉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암이 생기는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거나 몸의 여러 부위에 여러 종류의 암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생기는 그런 다발성 암의 경향을 보입니다. 아, 젊은 나이에 그리고 여러 군데. 네,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들 눈에 생기는 망막모세포종, IB1 유전자 관련, 그리고 잘 알려진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BRCA1, BRCA2 유전자, 또 대장암과 관련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 APC 유전자 관련과 린치 증후군, HNPCC, 이건 DNA 복구 유전자 이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FAP와 린치 증후군 HNPCC를 비교해보면 암 발생 과정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FAP는 APC 유전자 이상 때문에 대장의 용종, 즉 암의 씨앗이 수천 개가 생겨요. 암의 시작, 이니시에이션이 엄청나게 빈번한 거죠. 하지만 그 용종 하나하나가 암으로 진행, 프로그레션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작은 많이 되지만 진행은 더디다. 반면에 린치 증후군은 DNA 복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 발생률 자체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용종이 일단 생기면 암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FAP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 시작은 적어도 진행이 빠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증후군 모두 비슷한 시기, 대략 40대 중반쯤 되면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이건 암이 발생하는데 시작 단계와 진행 단계 모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비교네요. 그럼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가족력이 아주 뚜렷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고 그분에게서 원인이 되는 특정 돌연변이가 확인됐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검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는지, 그렇다면 암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리 대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위험도가 높게 나오면 남들보다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적으로 장기 절제술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돌연변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유전자 검사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사 전후로 충분한 유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때로는 검사를 해도 이게 정말 병의 원인인지 아닌지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불명 변이 BUS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가족력도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무턱대고 암 유전자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신중해야겠군요. 아까 바이러스 감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잠깐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바이러스들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몇몇 바이러스들은 특정 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이뇨두종 바이러스 HPV죠. 아, HPV.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유명한.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일부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HPV 감염입니다. 또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EBV는 버킬림포종 같은 특정 림프종과 관련이 깊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C형 간염 바이러스 HCV는 간암 발생 위험을 아주 크게 높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암을 일으키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적으로는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세포의 중요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HPV의 경우 E6, E7이라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우리 세포의 아주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 P53과 RB의 기명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 바이러스 단백질이 직접 우리 유전자를 공격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암 발생에 필요한 여러 히트 중 일부를 그냥 제공해주는 셈인 거죠. 그러니 강력한 발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HPV 백신처럼 예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암 유전체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암세포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통째로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나요? 네. 암 유전체 연구는 정말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핵심적인 발견을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돌연변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 분석해보니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흔한 고형암의 경우 수십 개 정도?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수십 개의 돌연변이 중에서 대부분은 암을 직접 일으키는데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같이 타고 가는 승객 같은 동승자 돌연변이 패센저 뮤테이션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암 발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핵심적인 운전자 돌연변이 드라이버 뮤테이션은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배에 사람은 많이 타고 있지만 실제로 배를 조종하는 선장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암을 일으키는 주범은 진짜 소수 정예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 운전자 유전자는 모든 암 종류를 다 합쳐도 대략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세포의 성장, 생존, 사멸, DNA 복구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 발견 덕분에 암 치료 표적을 찾는 연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표적을 좁힐 수 있게 됐군요. 둘째로는 암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간의 관계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암세포에 생긴 돌연변이는 정상세포에는 없는 새로운 단백질 조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신앙원, 니오엔티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T세포 같은 애들은 이론적으로 이 신앙원을 너는 내 몸에 원래 없던 놈인데 하고 비자기, 넌셀프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관찰해보면 돌연변이 수가 많은 암들, 예를 들어 흡연 때문에 생긴 폐암이나 린치 증후군 관련 대장암 같은 경우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면역치료제, 특히 면역관문 억제제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면역 시스템이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표적, 즉 신앙원이 더 많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심지어 아까 말한 동승자 돌연변이들도 이런 신앙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와, 면역치료의 원리와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발견은 종양 이질성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암이라도 심지어는 그냥 하나의 암 덩어리 안에서도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몸 안의 암인데도 세포마다 다르다고요? 네, 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막 획득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질성 때문에 치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표적 치료제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죽이지만 다른 돌연변이를 가진 혹은 그 돌연변이가 없는 세포들은 살아남아서 결국 다시 암을 재발시키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처음 생긴 원발암보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전이암 내부의 이질성이 이런 표적 치료제 내성의 아주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아주 다루기 힘든 상대군요. 그럼 이런 방대한 유전체 정보가 지금 실제 환자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네, 이게 바로 정밀의학 혹은 맞춤 치료 시대를 열고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암 저직을 떼어내서 유전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일으킨 핵심적인 운전자 돌연변이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인데 검사해보니 EGFR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혹은 ALK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이러면 그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딱 사용하는 거죠. 흑색종 환자인데 VRAF 변이가 발견됐다. 그럼 또 그에 맞는 약을 쓰고요.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변이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폐암이니까 다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폐암이라도 유전자 변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다른 치료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정밀의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기술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액체 생검이요? 피 검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혈액 속에 아주 미량으로 떠다니는 암세포에서 유래한 DNA 조각, 이걸 셀프리 DNA 또는 ctDNA라고 해요. 이걸 이용하면 조직을 직접 떼어내지 않고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암을 더 일찍 발견한다거나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 치료 반응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 재발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고 추적한다니 정말 미래의학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네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요. 현재 개발된 표적 치료제들이 대부분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즉 활성화된 종양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실제 암에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그쵸. 브레이크 고장이 더 흔하다고 하셨죠. 네. 근데 문제는 기능을 잃어버린 단백질을 약으로 다시 살려내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양 억제 유전자, 가령 BRCA 유전자가 고장난 암세포가 유독 특정 약물, 팔퍼 억제제라는 약물에 취약해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합성치사, synthetic lethal이라고 부릅니다. 합성치사요? 좀 어려운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의자가 다리가 4개인데 암세포는 이미 BRCA 기능 상실로 다리 2개가 부러져서 간신히 서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이때 팔퍼 억제제라는 약으로 다른 쪽 다리 하나를 더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자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아하, 정량세포는 내 다리가 다 멀쩡하니까 다리 하나 걷어차여도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아주 유망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오늘 암 유전학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탐구해보니 암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DNA 변화라는 근본 원인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암은 결국 DNA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양 유전자의 활성화, 즉 가속 페달 고장과 종양 억제 유전자의 비활성화,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두 가지 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전체 분석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런 암의 발생과 진화 과정, 그리고 종양 이질성이라는 아주 복잡한 특성까지 이해하게 되었고, 바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정밀의학이나 면역치료 같은 혁신적인 치료 접근법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암 유전체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암을 분류하는 방식 자체를 기존의 폐암, 유방암처럼 암이 처음 생긴 장기나 조직을 기준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EGFR 돌연변이암, BRCA 결손암처럼 그 암이 가진 핵심적인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정의하고 분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는 암의 진단이나 치료법 결정이 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모랑보다는 그 암의 유전 정보, 즉 유전체 프로파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유전자 변이만 같다면 그 암이 폐에서 생겼든 대장에서 생겼든 피부에서 생겼든 상관없이 동일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른바 종양 불가지론 쪽 치료가 과연 미래 암 치료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지식 여정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